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를 정말 좋아하고 난초 배양을 연구하고 있는 인간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시간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난초에 생기는 병해충과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범주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해충과 살충제는 나중에 영상을 준비하고 이번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서 이 병해와 살균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살균제에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드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난초 잎에 생기는 웬만한 병들은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병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병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안 생기면 우리가 이 이하를 알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난실도 운영하고 있고 집에서 한 40개체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병이 단 한 개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남들처럼 살균제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난실은 제 동생이 저 대신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는 것 같은데 저는 단 한 번도 아예 저 살균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지금 살균제 빈 병을 다음 시간을 위해서 받아놓고 있는데 저 집에서는 농약을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끼웠길래 그러느냐? 이 발생 원인을 보시면 합니다. 난초에 병이 생기는 원인은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난초와 병의 근과 환경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맞아야만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연결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난초가 약하면 병이 생깁니다. 두 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난초가 강하면 다 이겨냅니다. 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항성이 떨어진 난초, 병약한 난초, 이건 대표적인 병이 걸린 거죠. 그리고 오래된 노초이죠, 노초. 또 반면에 우리가 신화도 사실은 막 태어나기 때문에 저항성을 못 갖췄어요. 그래서 아기 때 난초가 뭐 신화 무름병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것은 저항성을 채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약 줄 때, 이럴 때 물 줄 때는 신화에 닿으면 병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아주 난초를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병균, 병원균입니다. 병균은요, 우리 지금 이 방에도 많은 곰팡이들이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초 잎에는 난초 뿌리, 벌브, 잎 속에 깊숙이 얘네들이 알을 나눠가지고 농약 갖고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수천 년에 걸쳐서 곰팡이를 막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깨달았듯이 난초 잎에도 난초 뿌리에도 병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병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병균이 100개 있다 그러면요,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의 난초 키우는 장소, 저는 이제 현재 베란다인데 100개를 낮추는 겁니다. 50개로 30개로 낮추면 아무래도 병균이 적으니까 병에 걸릴 어떤 빈도가 아주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고온다습하고 환기 환풍이 안 되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장마철 한 7월에서 8월 초까지 병해충이 많은 것은 고온다습하고 아무래도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환기가 불량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가 합쳐져야만이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난초가 좀 저항성이 있고 병균이 있어도 고온다습 안 좋고 햇빛이 잘 들고요, 환기 환풍이 잘 되잖아요. 병균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산채를 한 20년 동안 최소한 한 2, 300번은 다녔겠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서는 그 병에 걸려서 죽는 난초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입에는 병반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난초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연에 가면 병균 많습니다. 뭐 해충, 파리, 모기부터 개미 엄청나게 많고요. 곰팡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거기에도 세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한여름에는 우리가 뭐 환기 환풍기를 틀어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는 헌혈을 할 정도로 모기가 달려들었고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고온 다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연에서는 죽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난초들이 거기에 탁 적응을 해가지고 강인한 난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 살랑살랑 항상 불어주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병 때문에 난초가 죽지 않습니다. 또 가끔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매일 물 줘도 난초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초를 직업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 연결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물 줘도 난초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그분들 실력이 좋습니다. 난초를요, 비료도 잘 주고 햇빛도 많이 줘가지고요,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죠. 그리고 그분들은 매일 15일이 멀다 하고 살균 소독하고 또 난초에도 계속 약을 주다 보니까 이 병균이 활성화를 못해요. 다시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 또한 고온다습하지 않죠. 아무리 밖에 비가 오더라도 환기환풍 시켜가지고 습도를 80도 이내로 떨어뜨립니다. 항상 선풍기 같은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더라도 이 병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할 건 병이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으셔야 된다는 걸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은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건강한 난초 키울 수 없고, 좀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이요, 한 7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니까 살균 소독을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이 병균도 아무래도 개체수가 높고, 또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환기환풍 안 되면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난초를 많이 키우는데도 살균제 한 번 없이 병해충이 안 생기느냐? 저는 한 5년 전에 제가 이 목편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목편은 지금 3만 원어치인데, 이 3만 원어치가 있으면요, 15개의 화분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15개의 화분을 키우는데요, 이 목편의 장점은 첫 번째, 보습성이 난석의 3배에서 4배 많이 듭니다. 그 영상은 제가 실험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습량이 많다 보니까 물 주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물을 주는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병충해들이 깨어날 확률이 2배, 3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를 이 고온 다습기에는 줄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유기질입니다. 유기질이기 때문에 비료가 되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미생물은요, 유기성분에서만 자랍니다. 난석에서는 미생물을 우리가 주잖아요. 잘 못 자라요. 근데 이 속에서 미생물이 자라면서 양분을 만들어내죠. 즉, 해충도 여기서 자라는 미생물이 해충이 생기면 곰팡이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그걸 분변해서 양분을 만들고, 또 이 미생물이요, 목편에서 자라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해합니다. 즉, 그걸 질소 고정이라는데,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보면 한 20%나 30%밖에 비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이것만 갖고도 난초를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 난초는 제가 산에서 캐온 난초인데요, 이 위에 부분은 제 한 뼘이니까 27, 8cm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랑까랑 하잖아요. 여기는 고목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구입한 난초입니다. 중토인데 사실은 병이 있어 이렇게 걸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을 아주 까랑까랑하게 지르고, 여기에 쪼안했던 게 지금은 이제 한 7, 8cm까지 키우는데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근데 이렇게 난초가 적응을 잘 합니다. 이 속에 미생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미생물의 집인 목편을 넣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목편 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편을 30만 원어치 만들려면요, 산에 가서 한 70, 80kg 되는 무게의 나무를 지고 2, 3시간 걸어오야 되고, 저걸 만드는데 7, 80kg 가져다 만드는 게 30만 원어치 만들거든요. 근데 30만 원어치 만들려면 하루 종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 비용이 있습니다. 용액비하고 가스비, 그런 것들이 보면 사실 한 20만 원밖에 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요, 지금 1000명 이상이 사용했다니까요. 단 한 명도 댓글에 무용론이 없었어요. 목편 때문에 죽었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재구매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댓글을 잘 칭찬을 안 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저는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댓글을 이렇게 달아달라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사실은 물량이 부족해요. 특히 올해 같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목편 소재를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아도 아까 말씀드린 한 7, 80kg 찾으면 한 3, 40만 원씩 나오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꽉 나무들이 들어차가지고. 그리고 무게는 비에 젖어가지고 정말 무겁습니다. 제 동생이 이거를 대신하고 있는데 떡대가 아주 좋거든요.
100km까지 짊어지고도 산을 올라다닐 체력이 아니면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돈이 되면 장사 같으니까 저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난초도 잘 안 팝니다. 하도 구독자분들이 입병개칠 구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산에 갈 때는 서울에서 가고 왔다 갔다 경비가 20만 원 나와도 그 팔아봤자 30만 원 나오면 저는 저희 가족 회식하고 저희 96세 어머니 용돈 돈 10만 원 채워주고 다시 제 돈으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한번 써보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난초, 저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난초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난초 뿌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 가을에 분갈이 할 때는 최소한 한 3, 40개를 제가 다 털어보겠습니다. 제 분갈이 하러 갈 때는 어떤 뿌리를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난초를 키울 때 꿈이 뭐예요? 우동 뿌리잖아요. 저는 아주 빛나는 투명한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한 그러한 뿌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난초를 괴롭히는 병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고요. 세균으로 세균 때문에 난초가 병이 생기는 5% 미만이고 곰팡이가 95% 이상을 점하기 때문에 사실은 곰팡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해를 일으키는 병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세균은 어떻게 난초로 파고드냐면 세균은 상처로 파고든다고 합니다. 상처. 그러니까 우리는 난초를 손질할 때는 잎 조심하게 잘라야 되고 뿌리 조심하게 잘라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뿌리 손질법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도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농약이나 살균제 같은 걸로요 반드시 도포 처리를 해줘야만이 세균으로 인한 병이 안 온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얼로 파고들면 상처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부위를 파고듭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연약한 게 어디냐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가 연약하잖아요. 난초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는 두 군데입니다. 잎이라과 뿌리라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파고듭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저하고 난초 공부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성총인데 이렇게 파란 잎이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이 잎에서 0.1mm 정도로는요 이게 2차 성장할 때 보면 아주 연약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 이 속잎장인데요. 속잎장 말고도 이 겉잎장도 보시기에는 파란해 보이지만 이 부분은 파란하지만 이 속에서 0.1mm, 0.2mm는요 하얀합니다. 애기 속살처럼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약하지 않게 키우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웃잖아요. 그게 연약하니까 여기에 곰팡이가 쓰이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식물등이 없으면요 반드시 식물등 한 2개 정도 갖다가 세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질소질 비료를 끊어야 됩니다. 햇빛을 많이 쐬어주시고 비료를 끊어줘야 합니다. 비료를 치잖아요. 그럼 웃자랍니다. 물도 많이 주잖아요. 웃자랍니다. 그래서 물도 가급적이면 고온 다습기, 장마철 햇빛이 안 될 때는 물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물도. 근데 위에 분들은 물을 자주 주잖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환경, 햇빛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웃자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일반 초보자들은 아마추어들은 조금만 잘 봐도 웃자라는데 이 부분이 톡톡병이 생기니까 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병에 대해서 생기면 사실은 잎하고 뿌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벌브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잎과 뿌리는 간단히 넘어갈 때요. 잎은 첫 번째는 잎마름병이죠. 주로 잎마름은 잎끝에서 발생하죠. 잎끝에서 발생하는 것은 증상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그 원인이 제거되면요 이 부분이 번지질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줍니다. 그럼 삼투압 때문에 물을 못 올리는 거죠. 뿌리에서 삼투압 때문에 물을 못 올려요. 비료 많이 주면 잎이
쪼글쪼글해져요. 두 번째, 자, 생리가 활성하지 못하면 입이 말라요. 제가 이제 생리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손발끝이 저리듯이 피를 손끝으로 발끝으로 못 보내주는 거죠. 난초도 똑같습니다. 이 노촉은 생리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끝까지 팍팍 못 쏴줘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여기부터 말라 죽는 거죠. 그런 원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촉일 때, 즉 늙은 난초일 때. 그 다음에 생리장애로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습일 때 같습니다. 과습도 마찬가지 물을 못 흘려주잖아요. 못 흘려주면 여기가 말르게 되고, 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화가 되면 물을 잘 흘려주는데 물을 못 흘려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인가요? 햇빛 때문에 탑니다. 햇빛에 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잎근이 물기가 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잎끝이 탑니다. 근데 이런 원인이 싹 제거되면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게 병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미 주근깨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햇빛 안 보고 잘 관리하면 없어지거나 중단돼 있잖아요.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게도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검버섯처럼 이렇게 커지면서 하면 이게 암일 수도 있고, 검버섯도 제가 볼 때는 병일 거예요. 이렇게 잘 커지면 이건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증상을 증상이냐 병이냐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주로 병들은요, 이런 증상도 생리장애들도 강한 띠가 있는데, 주로 이제 병은요, 이 띠가 굵습니다. 이제 검정색 띠가 있는데요, 검정색 띠가 굵게 이렇게 나타나요. 띠가 나타나는데 발견했을 때 여기다 점을 하나 똑 찍어보세요. 찍어놓고 있으면 이게 번져요. 계속 원인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져요. 이건 병입니다. 이걸 이끝마른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끝마른병.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치하냐면 한 1, 2cm 밑을 자르는 겁니다. 밑을 딱 자르고 비닐장갑을 끼고 농약을 원액을 맞추는 거예요. 종합살균제면 됩니다. 코리스하고 오티바 같은 걸요 묻혀가지고 이 부분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마사지. 딱 도포 처리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포 처리를 딱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끄들끄들하게 말라가면서 처리되면 클리어된 건데요. 처치가 끝난 건데 간혹 이게 자꾸 내려옵니다. 처치했음에도. 이런 것은 화분을 털어가지고 뿌리부터 이게 전체 다 이제 곰팡이가 퍼져간 거기 때문에 침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낫고요. 침지 한 번 정도 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나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도 곰팡이병인데 역병입니다. 근데 역병은 상당히 좀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입에 나타날 때 초동대하면 잡을 수 있다. 역병은 어떻게 나타나냐? 주로 입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길쭉하게 나타납니다. 발견했을 때. 물론 이 가운데도 이렇게 역병이 나타납니다. 근데 역병에 똑같이 무늬로 나타나는데 탄저병도 무늬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역병은 가장자리를 보면요, 약간 노랗게 시작을 합니다. 즉 약간 노르스름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노르스름한 게 갈색으로 변했다가 검정색으로 자꾸 기분 나쁘게 이게 자꾸 커집니다. 아주 보기가 싫은 색으로 검정게 변해가지고 스멀스멀하게 켜지면 이게 역병입니다. 근데 역병은 곰팡이병에도 불구하고 빨리 번집니다. 벌브, 제가 역병률 얘기할 때 이게 벌브까지 들어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역병은 프리엔 같은 거 원액 묻히고요. 이건 좀 무서운 병이니까 프리엔 같은 거 침지 소독하면 이것도 초기에는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병과 같이 무늬로 나타나는 게 탄저병인데, 탄저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첫 번째는요, 이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사거나 그러면 탄저병이 걸린 것은 쑥 구멍이 뚫리듯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게 탄저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움푹 파였고 그 가장자리가 검정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즉 이게 세균병이니까 이 세균 포자겠죠. 세균. 이게 검정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탄저병 같은 건 델란인데, 여기 델란 같은 것도 이 주변에다가 마사지 쫙 해주고 침지 소독하면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낫습니다. 그래서 움푹 들어있고 띠가 있으면 탄저병,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기분 나쁘게 이 검정띠도 없이 이게 스멀스멀 검정 무늬처럼 된 게 번져나가면 그라데이션처럼 퍼져나가면 역병, 입마름병이야 뭐 쉽고, 전문지병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쉽죠. 전문지병은 주로 입 뒷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점이 생기는데요. 이건 뒷면에서 시작하다 한 1, 2주 지나면 앞면으로 바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사실은 좀 병이 진행됐을 때 발견하고, 이 전문지병도 마찬가지 이 주변에 입을 조물조물해서 묻혀서 살균 소독해서 나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밑으로 번졌을 때는 침지 소독하면 이 전문지병도 낫죠. 그래서 입에 나타난 병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벌브에 나타난 것은 확률이 50% 이상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벌브의 심각한 병을 설명드릴게요. 벌브에서 나타나는 것은 크게 세 군데 부위에서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연부병입니다. 연부병은 세균병입니다. 연부병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주로 이제 이벽 같은 데서 연부병이 잘 생겨요. 이 부분은, 이 속입장은요, 마지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여기는 진짜 연해요. 약하다 이거예요. 약해. 연하고 약해요. 그런데 여기다 물을 주면 물이 들어가서 이 보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밖에 한 3, 40도 되면 이거는 더 높아요. 계속. 그러면 이게 물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이벽 같은 경우는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거든요. 배골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 우리도 물을 묻히고 그냥 뜨거운데 가만히 있으면 여기 간질간질하면서 여기가 물러지는 것처럼 물러져서 상처가 생기면 이 자리에 세균이 파고들면 이게 연부병이에요. 연부병은 세균성 병인데 아주 빠르게 번져요. 바로 이 이제 첫입이었다 옆에 입으로 바로바로 물러서 팍팍 쓰러집니다. 입이 팍 쓰러지면 이 속입장부터 쓰러지는데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부병은요, 속입장부터 쓰러진다. 속입장부터 쓰러지는데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냐, 짚을 쓰는 것처럼 아주 역한 냄새죠. 집이 아주 썩으면 냄새가 역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는 세균성의 공통점인데요. 점액질이 있어요. 요 밑에 보면 미끈미끈해요. 점액처럼 액체처럼 이게, 곰팡이는 버석버석하게 말라 있거든요. 곰팡이가 물을 다 먹기 때문에 곰팡이병은 주로 말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점액이 물기 같은 게 있어요. 이러면 연부병입니다. 연부병의 특징, 안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점차 이게 쓰러진다. 번져가면서 쓰러지고 냄새가 나고 점액질이면 연부병입니다. 그 다음에 역병류입니다. 역병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입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는 일어나요. 근데 이 역병류는 사실은 뿌리에서부터 토양 전염병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이 벌브 가장자리부터 파고들었다가, 제 경험으로 이 가장자리 입에 보면요, 요 부분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난석을 들춰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번져가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옮겨가면 이게 역병류예요. 역병류. 워낙 범위가 높아서 역병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역병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잔류병인데, 잔류병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딱 쓰러져요. 쓰러지면 이거는 역병류에 하는 잔류병이고, 안 쓰러지더라도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역병류인데 이것도 치료가 쉽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살균제를, 이제 역병류 같은 프리엔이라는 건데 침지 소독하는 방법, 그런 거를 잘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병, 후사리움. 이거는 감염이 되면 100% 죽었습니다. 이거 살리려고 하면 다 죽입니다. 이 후사리움은 어디서 발생하냐, 요 밑에 되겠죠. 주로 병은, 연부병은 위에서, 역병은 땅부터 파고 들어가서 가장자리로
번져가고 요 밑에서 일어나는 즉 뿌리와 닿는 이 근부라고 하죠. 근부. 이분. 그래서 근부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부병. 이 후사림을 근부병은 이 근부에서 발생하는데 근부에서 발생해가지고 벌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다 썩게 하고 올라가요. 썩다 보니까 우리를 이 병을 또 구경썩은병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경썩은병. 그래서 이거 올라가가지고 우리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 구경이 다 썩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경썩은병의 공통점은 이게 곰팡이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석버석해. 그냥 바싹 마르는데 같이 동시에 입이 있으면 입이 거의 다 말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입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라서 고사됐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입이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짝 서서 말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후사리움인데 후사리움의 특징이 또 두 개 있습니다. 후사리움은 곰팡이병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후사리움은요. 벌브를 보면 벌브 띠가 있는데 벌브끼리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 연결된 부분을 우리는 띠라고 합니다. 띠라고 하는데 띠를 분리해 보면 이 부분이 처음에는 연결된 부지가 딱 쪼개보면 하얀하다가요. 한 2, 3분, 3, 4분 지나면 이제 갈색이나 붉게 변합니다. 띠가 변하면 후사리움입니다. 그리고 후사리움을 보면 또 한 가지는 후사리움은 냄새가 안 나요. 연부병은 냄새가 나는데 후사리움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 이 근부에 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사르면 이거는 후사리움입니다. 그래서 후사리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후사리움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후사리움이 걸린 촉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6개를 그려놨다면 이게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난초가 전염이 돼서 여기에서 입이 바짝 말랐으면 이게 입이 파란하더라도 이 입이 아주 파란하더라도 이것이 이 촉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수하냐, 가장 멀리 있는 촉 한 2촉 띄고요. 그 다음에 한쪽 띄고 한쪽 띄어서 이 2촉은 버립니다. 버리고 이 2촉은 따로, 이 한쪽 따로 하는데 이 옆에 쪽에 살 확률도 50% 미만, 그 옆에 쪽에 살 확률도 한 70% 미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후사리움은. 그래서 후사리움은 걸린 촉, 이 촉은 살생하지 말고 버려라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어차피 나중에 살균제를 치지만 살균제는 반은 독이고 반은 약입니다. 약을 치면 난초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렇게 독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초가 병이 안 걸리게 강인한 난초로 키워주면 병이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뿌리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검은색 뿌리 썩은 병, 라이족토니아입니다. 라이족토니아는 뿌리를 좀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중심주가 있고. 그래서 난초잎에는 기공이라는 말을 쓰고요. 난초 뿌리에는 호흡공이라는 걸 씁니다. 어느 유튜브가 호흡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호흡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제가 지금 워낙 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바꿔 설명하는데 미생물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난초에 이 벨라미층에는요 미생물이 많이 삽니다. 미생물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 호흡공을 가지고 미생물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공을 통해서 이 곰팡이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처음에 보면 이 부분이 호흡공 주변이 이렇게 변해 있죠. 검정하게 저물 찍어놓으면 이렇게 쫙 번져갑니다. 번져갈 때 초창기에는 이 부분을 메스로 도려내고 요거를 약으로 도포 처리하고 침지하면 바로 낫습니다. 근데 제가 이 라이족토니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검정색이다. 썩은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후사리움은 갈색인데 뿌리가, 라이족토니아는 색깔은 중요한데 검정색이고, 두 번째 검정색이면서 냄새가 심합니다. 악취가 나죠. 그럼 이거는 라이족토니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병명을 굳이 안 알아도 다음 시간에 제가 살균제 설명하다 보면 병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후사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하고
촉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족토니아 프리성병이고, 우리가 라이족토니아 때문에 난초가 죽을 확률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검은색 뿌리석으로 하기 전에 입에 다 병반이 나타나고, 병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제 경험상은 반드시 라이족토니아는요, 병에 감염되지 않은 뿌리들이 있고, 또 설령 뿌리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사실 난초 잎 정리하고 다시 뿌리가 없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벌브만 건강하다면 난초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벌브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요. 목편에 제가 지난 영상에 보면 목편 가루가 있습니다. 그냥 벌브 심어 놓으면 웬만하면 잎이 다 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족토니아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다음 시간에는 살균제 설명할 건데, 살균제의 처음과 끝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후사료원 빼고는 웬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